이번에 리플 측에서 리플 레저의 스테이킹 기능 도입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X 엔지니어링 책임자 아키넬레 측에서는요, 2023년 말 블로그 글에서 만약에 리플 레저 네이티브 스테이킹 지원한다면은 네트워크 설계랑 자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 1 개발자자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도 계층 합의 번호일과 영지식 증명 기반 모델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논의를 이어갔었고, 이렇게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XRP 디파이 생태계에서 아직 작은 역할만 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리플 레저의 총 TVL 총 예치 자산은 1억 달러 미만으로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체인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인데요. 여기서 네이티브 스테이킹이 도입된다? 그럼 이자 수익을 찾는 자금들이 리플 레저로 유입돼가지고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리플 레저 스테이킹 논의는 단순하게 보상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 그 이상이겠죠. 현재 리플 내부에서도요, 이 스마트 계약 지원 같은 프로그래머빌리티 강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스테이킹 도입은 XRP가 결제용 자산을 넘어서 디파이에서 역할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리플 레저의 근간인 독특한 설계 원칙과 어떻게 어울릴지, 이 투자자들과 커뮤니티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 레저의 현재 구조랑 스테이킹 아이디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레저의 현재 설계를 이해하셔야겠죠. 리플 레저는 2012년 만들어진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이 중소규모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분산 원장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리플 레저의 합의 알고리즘은 전 세계 곳곳에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들이 순서를 정해서 합의합니다. 이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과 다르게 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 보상이 주어지는 블록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플 레저의 거래 수수료는 네트워크 과부하 방지를 위한 소각 방식으로서 설계돼 가지고요, 이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 즉 수수료를 받거나 보상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설계들 덕분에 리플 레저가 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또 비용까지도 저렴하면서 검증인은 보수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아니라 네트워크 건강을 위한 책임감으로서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스테이킹은 보통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 유통량 일부를 묶어가지고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서 새로운 암호화폐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서 이자는 안정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보안을 강화시키고요, 또 보유자들한테 거버넌스 참여의 기회까지도 줍니다. 하지만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상이나 처벌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 스테이킹을 도입하면은 지금까지의 설계 원칙과 부딪힐 수가 있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키넬레는 거래 수수료가 소각되고 검증자의 신뢰가 지분이 아닌 성능으로서 얻어진다는 기존 원칙을 꼽으면서요, 이 스테이킹이 도입되면 가치 순환 방식을 재설계해야 된다 관련 설명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현재 리플 레저에선 소각된 수수료가 유통량 감소를 일으키고요, 기관들이 신뢰할 만한 검증인을 선정해서 UNL까지도 구성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이자를 얻으려는 자금들이 흐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XRP 홀더랑 시장은 이미 리플 레저 바깥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코인 중개업체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요, 이 XRP 예치에 따른 이자를 제공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 리플 레저 생태계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면은 이 리플 X의 아키넬레 측에서는요, 2023년 블로그 글에서 네이티브 스테이킹을 지원하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첫 번째가 스테이킹 보상의 원천, 즉 보상을 줄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정한 분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리플 레저는 수수료를 모두 소각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줄어들지만 그 수익은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가 않죠. 여기서 스테이킹 도입하려면 이런 구조들을 뒤집어야 되는데, 아키넬레 측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래머빌리티 기능을 확장하면서 이 새로 생기는 거래 수수료를 보상풀에 쌓는 이런 방식들을 제안을 했어요. 즉 앞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여기서 생기는 수수료를 모아가지고 스테이킹 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배 방식 설계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검증자가 스테이킹 란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받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이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영향력이 생깁니다. 아키넬레가 스테이킹은 검증인과 참가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면서 이 참여를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거버넌스 동 역학을 미묘하게 재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쉽게 말씀드려서 보상을 주면 검증인들이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비싼 클라우드 대신에 이 저렴한 곳에 몰리거나 데이터 센터를 통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리플 레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분산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이 생기면 검증인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하드웨어나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리플 레저를 피하려는 중앙화 경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요약드리자면요, 이 스테이킹은 쉬운 변화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이티브 스테이킹을 넣으려면 보상풀 마련되면서 공정이 분배되고 이 검증인 동기부여랑 처벌 메커니즘 같은 것들 처음부터 세심하게 재설계해야 되는데, 이 과거부터 이어진 리플 레저의 간결하고 안정적인 철학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연 어떻게 보상을 돌릴지가 여기서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는요, 이 스테이킹 도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두 개의 계층 합의 모델인데요. 이번 아이디어에서는 리플 레저를 마치 두 개의 겹으로 나누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이 외부 계층은 지금처럼 UNL 선정, 규칙 관리, 네트워크 설정을 담당을 합니다. 이 내부 계층에서는 보상이 주어지는 검증인 세트가 들어가고요. 이 계층이 실제 원장 업데이트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존의 빠르고 안정적인 합의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이 속도를 위해서 별도의 인센티브 기반의 검증 그룹을 두는 방안이라는 거. 이게 이론적으로 네트워크 속도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차별자를 유입시키거나 합의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ZK 증명 기반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계약 같은 무거운 연산을 네트워크가 직접 실행하지 않고 대신에 제로 지식 증명을 통해서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안인데요. 즉 모든 노드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이 이 거래 수수료 일부를 사용해서 제3자나 전문 수행 노드가 스마트 계약을 대신에 돌리고 그 결과만 ZKP로 검증해서 네트워크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플 레저 기본 원장은 간단한 합의만 처리하면서도 ZK 증명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까지도 추가가 가능하고, 이 슈어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거운 작업을 분산 합의에 끼워 넣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남겼습니다. 슈어츠 자신도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아직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 트윗에서 두 계층 모델이 이론적으로 흥미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현재 리플 레저가 해결해야 될 뚜렷한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ZK 증명 모델도 역시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요. 활용 사례가 충분하지 않으면 큰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라고 경고를 남겼고, 결국 이 두 아이디어 모두 다 미래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조만간 반드시 도입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아키니엘레랑 슈어츠 측에서는요, 이 스테이킹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기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리플 레저 설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함께 분석을 했고, 여기까지 봤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이 스테이킹을 고려할 수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기술적 부담과 설계상의 변화가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리플 레저 현재 구조랑 스테이킹 충돌 요소, 커뮤니티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레저의 기존 구조가 네이티브 스테이킹과 몇 가지 면에서 상충하는데요. 먼저 UNL 기반의 합의 방식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미리 정해진 검증인 리스트로 합의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스테이킹을 도입하면 검증인 선정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아키넬레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스테이킹이 있으면 검증인들은 더 많은 코인을 가진 참여자나 이 저렴한 비용을 쫓는 방식으로서 흘러가고, 또 이런 것들이 UNL의 분산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의 수수료 소각 구조는 스테이킹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과 모순인데요. 이 POS 체인에서는 블록 수행성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리 수수료를 검증인에게 나눠주지만 리플 레저는 그 반대로서 수수료를 태워버리니까요. 만약에 소각하지 않고 보상으로 돌린다, 발행량이 늘어나거나 기존 설계가 바뀌는 셈입니다. 심지어 크립토 슬레이트 분석에 따르면요, 스테이킹 도입은 정치적인 압력이나 시빌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이 널리 퍼지면 누구나 검증자로 참여하려고 들 거고, 이런 과정에서 악의적인 노드가 등장할 위험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충돌 지점 때문에 리플 레저가 지금까지 강점이던 탈중앙화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 이 디자이너들은 수년간 완벽에 가까운 거래 속도, 수수료 효율을 위해서 보상 없는 구조를 선택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문제겠습니다. 실제로 리플과 XRP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고요. 일부 비평가는 리플 레저 검증인이 인센티브가 없어서 이 악의적인 행위에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남겼는데, 이더리움 검증인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의 보상을 받고, 또 비트코인 채굴자는 연상 능력 보상으로서 코인을 받지만요, 리플 레저 검증인에게는 그런 보상이 없다라고 비판을 남겼고요. 하지만 슈어츠를 비롯한 리플 측은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라면서 또 반론을 합니다. XRP의 토크노믹스랑 합의 모델이 고비용 구조를 피하고 또 기업 친화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른 많은 프로젝트들이 외부 체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를 개발해왔죠. 대표적인 예시가 MXRP입니다. 리플 레저의 EVM 호환 사이드 체인에서 여기서 운영되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으로서 미다스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리플 레저 보유자가 자신의 XRP를 예치하면 MXRP를 받고요. 이 토큰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파이풀에 참여해서 연 8% 정도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MXRP에서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묵혀있고, 이더리움이나 BNB 체인으로 확장돼서 48만 명 이상의 XRP 홀더들이 총 8억 달러 규모의 래핑된 XRP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타 같은 플랫폼에서 MXRP를 담보로 삼아서요, 이 유동성 풀이나 대출 마켓에 참여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나타났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랑 결합된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는 거. XRP랑 1대1로 담보로서 토큰화해서 이더리움 스타일의 디파이를 가능하게 하고, 2025년 8월에는요, 모어 마켓츠라는 자가 수탁 수익 플랫폼이 플레어랑 협력해가지고 XRP 인컴 계정을 출시를 했는데,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본인의 리플레저 지갑에서요, XRP를 플레어 FSS로 통해가지고 FXRP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모어마켓츠가 제휴 디파이 전략을 자동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얻은 수익은 다시 XRP로 전환돼가지고 지갑에 지급이 되고요. 이렇게 리플레저 본체가 제공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별도의 외부 네트워크랑 연계해가지고 보완하는 흐름들이 현재 활발한 상황이죠. 그리고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CPI, 이 중앙화된 금융 스테이킹이나 뎁 기반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홀드의 플레어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 이 XRP의 예치에 따른 이자라거나 보상 제공하면서 리플레저 내외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핵심 네트워크를 바꾸지 않고도 리플 보유자들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 이 결론적으로 리플레저 자체 생태계는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지만 현재 참여 가능한 주요 옵션들 외부 체인과 연계한 디파이 서비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인센티브는 리플레저는 스테이킹 같은 인센티브 구조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이 기존 원칙과 다르게 사실상의 방식을 통해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 리플레저 네이티브 스테이킹이 실제로 도입된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로서 4가지 큰 축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리플레저 메인넷의 묶어두기입니다. 이 스테이킹이 도입되면요, 직접 리플레저 지갑에서 XRP를 예치해가지고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이런 방식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거래 수수료를 그냥 소각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스테이킹 리워드 풀로 돌린다면은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가 있겠죠. 리플 보유자들은 장기 보유의 길을 걸으면서도 손쉽게 복리 이자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이드체인과 브릿지 활용하기입니다. 이 도입 전후를 막론하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자산을 옮겨가지고 수익을 얻고 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위에서 언급드린 MXRP, 플레어 FXRP,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만 다룬 게 아닙니다. 이전 영상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근데 만약에 이 리플레저 메인넷의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이드 체인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이 주된 선택지는 직접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그리고 외부 시스템 활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 스테이킹이 도입되더라도 당장 본인의 XRP를 묶어둘지 아니면 즉시 시장에서 거래할지는 그 상황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오퍼티가 필요한 시기라거나 이 높은 이자율이 매력적일 경우에 스테이킹이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이 XRP 시세가 급등할 것 같다면 스테이킹을 유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분들께서 이 당장 규제 이슈나 세금 문제 같은 것들 고려해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하겠다, 이런 입장들도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대체 투자처 검토입니다. 스테이킹 기능이 결국에 도입되지 않거나 도입되더라도 낮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면은 여기서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요인이 커지겠죠. 이미 일부 XRP 홀더분들은 스테이킹 없는 XRP에는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다른 코인이나 토큰으로 투자처를 분산하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보상률이 있어야 되고 이 네트워크 안정성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외부 디파이나 스테이킹 솔루션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또 반대로 리플레저 스테이킹이 높은 이자율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면 기존의 외부에 있던 자금이 오히려 메인 체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아키넬이랑 데이비드 슈워츠가 논의를 공개한 것 자체가 지난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5년 말 이번까지 걸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실제 기술적인 로드맵이 나오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이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XRP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중기 시나리오 봤을 때 기술적 검토 마무리되면서 리플레저 커뮤니티 내에서 이 개선 제안을 개발하는 단계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중기적으로 프로토콜 변경이 논의가 되고 여기서 테스트 내에서 실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메인넷 업데이트 추진을 위해서 투표가 준비가 될 겁니다. 이때 실제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한다면은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언급드린 자금을 이동시킬 전략들 구체화하셔도 되는 거고, 3년 이상의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자면은 이 리플레저 스테이킹이 도입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네이티브 스테이킹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리플레저는 기존의 결제 송금 중심 네트워크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단순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기관 큰손 고래 보유자들이 XRP를 장기간 묶어두면서 이자를 얻는 이런 흐름들이 일반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리플레저가 더욱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거겠죠. 스테이킹이 도입되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 생태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리플레저 커뮤니티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XRP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 변화가 더 커질 거고 이 시장 요구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리플레저 스테이킹 논의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도 사실이지만요,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과정, 기술적인 원칙과 커뮤니티 반응들 모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리플레저의 변화 흐름들을 주시하시면서 이 본인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들 미리 고민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부분들 이 코인 신사 채널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XRP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 기회는 늘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 점점 절실해지죠. 생각해보면 시장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비싸게 올라가 있을 때 모두가 기회를 느끼고 또 싸게 내려와 있을 때는 모두가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정작 수익의 씨앗은 언제 심어지나요? 바로 남들이 불안해하고 공포 장세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실수는 단순해요. 올라갈 땐 자신감이 넘치고 내려갈 때 용기가 사라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늘 하락에 숨어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상승해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리플이 5,000원, 7,000원, 만원 이야기 나올 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작이냐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그 말은 곧 가격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용실 갔는데 어떤 안주머니들께서 리플 얘기, 코인 얘기, 주식 얘기 하더라.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너도 나도 코인 얘기하고 뉴스에도 비트코인 얼마 돌파했더라.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고점의 신호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지금처럼 불안하고 3,000원으로 내려오는 구간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리지만 현실적으로 수량과 비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가장 계산적인 구간입니다. 물론 신기하게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리플 가격이 700원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타점과 중요 이슈 여러가지 내용들을 안내드릴 때만 해도요 700원이었던 가격이 이제는 이미 3,000원 이상으로 이 자리를 잡을 정도로 큰 상승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리플이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지만 결국에 얼마나 원칙 매매로서 시장을 대응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오늘만 사는 매매가 아니라 항상 비중 조절하고 이 같은 리플이어도 조금은 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것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원으로서 리플을 5,000원에 사면 2개지만요 3,000원에 사면 3개를 사고도 1,000원이 남습니다. 이 동일한 자본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간들이 바로 하락 구간이에요. 이런 것들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의 1년 뒤 자산 차이는 말 안 해도 너무 명확하겠죠. 결국에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시장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편안한 구간은 모두에게도 편안한 구간이고 그 말은 즉 이미 좋은 가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드려요. 이 시장에 속지 마시고 가격에 속지 말고 그 자리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리플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이 변동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동을 도구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 지금은 누군가에게 공포지만요. 또 누군가에게는 평단을 다듬는 골든타임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믿음과 원칙과 실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인 거고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6개월 후, 1년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사점 속보들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